이 책에서도 강조하셨던 그 메시지 중에 이 거품의 생성과 붕괴.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 경제는 저는 이제 항상 이 강연 자리에서도요. 예. 여러분 부동산 전망 관심 있죠? 주식 전망 관심 있죠? 원자재 시장 전망 관심 있죠? 근데 왜 금리 전망은 관심 없나요? 예. 전 그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예. 근데 결국 금리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품이 형성되고 예. 거품이 또 붕괴되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교수님 이 책에서도 거품의 생성과 붕괴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예. 이 부분 좀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걸 흔히들 마샬 K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통화량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값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마다 네. GDP에서 M2가 증가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대표적 미국 경우 같은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번 증가했고 2008년 그 이후로 한 단계 증가했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는 이게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풀렸던 돈이 네. 우선 채권 시장에 거품을 발생했죠.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2020년 3월에 0.5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채권 가격은 엄청 오른 거죠.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지금 양적 축소를 단행하니까 마샬 K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먼저 거품이 붕괴가 됐죠. 네. 예, 그래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얼마 전에 3.47%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예,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은 명목 GDP하고 10년 국제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명목 GDP 미국에서 잠재 GDP 명목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 4% 정도 됩니다. 네. 적정 수준이 4%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어느 정도 지금 붕괴됐다. 네.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서야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초기다. 초기다. 예, 초기 조금 이제 중간쯤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집값이 엄청 오르다가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20세 도시 주택 가격이 105%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2012년 3월부터 네. 올 6월까지 보니까 무려 135%를 올랐더라고요. 네. 물가, 소득, 렌트 이런 거 평가 기준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 신규 주택 매매가 뭐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네. 기존 주택 매매도 많이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 보면서 미국 주택 경기도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거든요. 그렇죠. 그 유동성이 축소되면은 뭐 펀더멘털 제자리까지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산 가격이 경착륙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착륙 과정이다. 네. 예. 야, 좀 교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종목만 보지 마라. 그죠? 그 종목 그 해당 가격이 형성된 배경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기는 것은 그 어떤 종목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0년, 21년 저는 특히 그 시점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토록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그 사진 하나가 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걸 막 돌리는 펌프질하는 모습, 예, 예. 돈이 막 뿜어져 나오는 예, 예. 그런 사진이 있는데 예. 그렇게 했었던 거죠. 돈의 예, 가치가 그렇습니다. 현격히 떨어졌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미국만 금리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예. 세계 모든 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집값이 올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중간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집값 사실 상승률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올랐고요. 뉴질랜드가 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캐나다도 많이 예, 올랐을 거예요. 캐나다.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올랐는데 여전히 정책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잘못했지만 예, 정책도 잘못했지만 예. 정책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예.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전도시 기준으로 2009년
물론 KB 국민은행 통계 기준입니다. 네. 2009년 3월부터 올랐는데요. 네네. 이 서울보다는 지방 대도시 대구, 부산, 뭐 대전 네. 이런 데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 상승률로 보면은 뭐 그게 뭐 정책 탓도 있지만은 네. 저는 그 말씀하신 유동성이 큰 기여를 했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벌써 말씀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조차, 그 매물의 판매 가격조차, 그죠? 주식의 가격조차, 원자재 가격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가격조차, 가상화폐 포함해서 결국 이 유동성의 힘과 그냥 역행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중요한 변수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그 자체를 좀 공부하시면서 좀 합리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또 많은 분들이 환율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셨지만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실제 강달러가 왔습니다. 1360원을 뚫었습니다.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뚫었는데 이 강달러 기조 이미 책에서 이 환율 전쟁,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 책에서도 다뤘듯이 이 환율 전망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세요. 환율 전망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환율 좀 막 틀렸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올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I was wrong about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들이 예. 거기다 칼럼을 썼는데 네. 틀렸다는 걸 예. 반성하는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도 뭐 환율 전망에서는 반성하는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제 교수님 한 명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지금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그 다른 교수들하고 그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환율을 맞출 수는 없다. 그냥 랜덤워크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교수님의 의견을 좀 어쨌든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달러 지수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110 뭐 안팎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뭐 올 4분기 후반 내년 가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진국 중에서 내년에 성장률이 제일 낮아질 나라가 미국이다. 네. 예, 그러면은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사실 이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급격한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기에는 뭐 그런 거를 지금 달러 가치가 모든 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성장률보다 낮아지면서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 일본, 미국, 예를 들어 독일 뭐 금리차 축소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 대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예, 대순부채가 18조 달러고요. 정부 네. 부채도 GDP 대비 127%. 네네. 예, 대순부채가 GDP 대비 79%. 예.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저도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매월 작성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난 7월 기준인데요.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가대평가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된 적은 언제냐면은 2000년 초반이거든요. 네. 그때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정보통신 혁명으로 미국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국성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소위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뉴 이코노미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시절에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지금 그때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지금 가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가? 네.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매월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는 뭐 유로, 위안, 그다음에 엔 전부 강세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네. 특히 엔을 강세로 전망해 놨어요. 네. 근데 엔은 뭐
국제 결제는 기준에 따르니까 7월에 41%나 가소평가됐어요. 그렇죠. 역사상 최저치더라고요. 최저치죠.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예 적정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방향으로는 갈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 하락하고 다른 통화 가치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꺼지듯이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 과소평가되는 그런 시국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갑자기 물론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것은 전망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8분간의 연설 생각했던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가겠구나라고 하니까 그것이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미국 CPI가 발표되잖아요. 예, 싶어요. 저는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도 도대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9.1을 다시 상회할까 아니면 8.5 밑으로 떨어질까 예. 이것에 따라서 또 달러 가치도 향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왜냐하면 CPI 발표되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 FOMC가 FOMC 있으니까 결국은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졌던가 아니면 정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고점을 향해 가는가 여부에 따라서 FOMC의 의사결정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추진하던 방향대로 더 가든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월에 9.1, 7월에 7.5% 이렇게 네, 네. 아니 8.5% 8.5% 나왔죠. 근데 8월 거는 제 모델은 한 7.8% 정도 나와요. 8% 밑으로 떨어진다. 예, 예.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 모델에 나온 수치고요. 네. 그거는 유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20달러까지 갔던 WTI가 최근 9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네. 예,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네. 좀 소비 이축이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 네. 그다음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증가세 둔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이미 그 6월 고점을 치고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난 7월 달에 6.1%인데 6.3%. 6.3%였던가요? 6.0, 6.4. 예. 예. 그다음에 8월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5.7%로 예, 떨어졌죠. 저는 우리나라 미국 소비자 물가나 상승률은 정점을 치고 네. 이제 상승률은 낮아진다. 그 네. 정도의 차이가 문제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내년에 미국 물가도 우리 물가도 많이 상승률은 낮아지리라 보고 그렇죠. 있어요. 상승률은 낮아질 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반기에는 미국 3% 이하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내년에는 수요가 이축될 것이다. 음.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물가 상승률이 한 7.8%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FOMC에서 네. 그 금리를 0.75 올릴 것인가, 0.50%포인트 올릴 것인가. 네. 뭐 이것도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0.50%포인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지금 수요가 이축되고 있기 때문에 아, 0.75%포인트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0.50% 올리고 음. 그 무렵에 환율도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네. 미국 주가도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그쯤에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되는 것을 시장이 확인할 쯤에는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가 조금 완화될 것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저는 뭐 파월 연준 의장 뭐 계속 그 연설 발언도 뭐 FMC 할 때 또 기자 간담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계속 보는데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너무 가소평가하더니 네. 제 느낌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 가대평가 겁먹는 것 같아요. 한번 혼났잖아요. 한번 혼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위험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다가 혼났다. 예. 패드의 실패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만약에 총재가 되실 수도 있는 자격이 있으실 테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파월이
0.5나 이 빅스텝 행보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미래 예비 총재로서 그냥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총재다라고 했을 때 한국 적정한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쑥 들어온 질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네. 그냥 총재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격은 없고요. 아, 예. 뭐 금통위원 자격도 없고요. 근데 제가 그 위원 중 하나라면은 네네. 예, 저는 금리 한 번만 올리고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경제도 지금 저는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경제가 1분기, 2분기는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사실 2.6, 2.8% 성장했어요. 네. 예, 괜찮죠. 네네. 예, 그런데 괜찮고. 저는 4분기 가면서 네. 물론 그 소비는 좀 증가하겠지만 수출이 네. 감소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 기여하면서 아마 우리도 경제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예, 그리고 금리라는 게 제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 투자에 미치는 그 시차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네.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 산업 생산,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예, 그것들이 지금 금리 인상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예,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금통위 이제 2번 남았죠. 네. 한 번만 제가 만약 금통위원 그 네. 구성위원 중 한 사람이라면은 네. 예, 저는 한 번만 올리고 끝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수님의 의견은 어쨌든 물가는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있으니 물가 신경 쓰지 말고 경기 충격을 좀 막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패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야겠지만은 그렇죠. 예.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는 한국은행이 독립했지만 패드에는 의존적이다. 이런 거 금통위와 어떤 금통위 말을 인용하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저도 미국도 예. 예, 이번에 9월에 0.5%포인트, 그 다음에 한 번 더 0.5% 좀 올리면 저는 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50%. 네. 그리고 꼭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제가 우리나라나 미국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한 2%둘 다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네.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잠재 성장이 낮아지면 네. 기준금리도 우리가 미국보다 낮아져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꼭 미국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자금 유출이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면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네. 더 자금 유출이 그다음에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질금리는 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채권은 주식은 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외국인 보유 비중 주식은 미국이 한 4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채권은 이 국가별로 발표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왜 금감원한테 발표 안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한번 해봤더니 예. 항의하셨습니까? 예. 제가 학교에 뭐 있으니까 예. 교수란 직책이 그게 좋은 직업이 좋지 않습니까? 포럼에서 이렇게 예. 의견 개진하신 예. 거죠? 예. 그랬는데 예. 한번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요. 예. 그 애국이 싫어해서 발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 참 안타까운. 그래서 그 언제부터 발표 안 했냐면요. 우리나라 채권 보유 중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비중이 높아졌을 때 네. 그 다음 달부터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주식은 국가별 보유 비중을 발표하면서 채권은 발표 안 하느냐.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발표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 채권 지금도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좀 금리를 우리보다 높더라도 네. 채권 시장에서는 뭐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자영업자를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쯤에 자영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소상공인 동향조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원 공단에서 발표하는 조사 통계인데 한 번은 그걸 건너뛰더라고. 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 한 번 조사 결과를 발표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담당자 통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예. 안 좋아서 그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예.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통계는 좋다고 발표하고 안 좋다고 발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속 제시를 해줘야 그렇죠.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안 좋은 거라고 안 밝히면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수님 말씀 속에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교수님처럼 이렇게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경제 전망하시고 대응책을 제안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통계의 부재는 상당한 그 통찰력을 실추시키는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 데이터의 필요성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역시 제가 계속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감히 우리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예. 감히 날카로운 질문을 좀 예,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부디 땀 좀 흘리시면서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2년, 23년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구제금융 신청했고 방글라데시도 신청하고 어쨌든 22년 하반기, 23년에는 아시아 경제가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신흥국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예. 그 부분에 대한 의아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당황 좀 되십니까? 뭐 예. 농담입니다. 예. 사실 저번에 어떤 기업 강의를 가는데 네네. 그걸 좀 분석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기업체에서 강의 요청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부분을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또 공부해 가지고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시아 뭐 이기 보니까 뭐 IMF 국제 결제은행 뭐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네. 사실 부실한 나라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특히 인도마저도 위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맞습니다. 분류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 나빠지고 미국 달러 강세 계속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그런 나라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조차 극복하지 못한 신흥국들 재정만 계속 투입했는데 금리 차는 또 나니까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미국 경제 어려울 때 세계 경제도 다 같이 어렵다. 아, 그런데 그 뒤에 네. 누가 빨리 성장하고 자산 가격이 어디서 또 빨리 오를 것인가. 네네. 그거는 저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도, 베트남 네.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자. 내년에 어려울 때 그렇죠. 그런 나라한테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네. 저는 뭐 ETF를 뭐 인도나 베트남 ETF를 2020년에 사가지고요. 네네. 지금 계속 예. 뭐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근데 작년에 특히 베트남 같은 데 많이 오르다가 올해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더 떨어지면은 저는 더 사야 되겠다. 그때 기회다. 예. 예. 왜 제가 사놓고 있냐면은 네. 그걸 사놓고 있어야지 네. 매일 관찰하면서 네. 그 나라의 경제나 금융시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발에다 물을 담궈놨는데 물이 차지고 있어요. 네. 아마 얼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네. 늘릴 시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선진국 성장률이 뭐 기껏해야 뭐 2에서 3% 아닙니까? 근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 성장률이 뭐 8%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같이 외재적 변수가 등장한 이런 시국 말고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 아시아 신흥국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23년에 뭐 외환위기가 오거나 이런 국가 이미 외환위기 온 거죠. 몇몇 국가들은 그런 국가들이 말 그대로 실추된 그런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도 이 책 제목처럼 더 찬스,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 찬스를 기다리시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아시아 신흥국에 또 진입을 해볼까, 투자 진입을 해볼까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